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혁과 함께하는 즐거운 복습 시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공부하실 내용은 사용자의 배상 책임 되겠습니다. 자, 사용자라는 것은 여러분 사용, 일을 시킬 그래서 사람을 쓴다, 그래서 사용한다의 용자를 써서 일을 시키면서 사용하는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사업주를 말하는 거죠.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부분에 관련돼서 먼저 1번의 요건인데, 자, 먼저 피용자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피용자는 사용자로 하여금 쓰임을 당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사용자가 있기 위한 전제로 쓰임을 당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게 피용자입니다. 먼저 피용자에 해당되는 사람과 피용자가 아닌 사람이 나와 있죠. 피용자가 아닌 사람은 여러분 바로 뭡니까? 퇴직했습니다. 여러분 퇴직해서 더 이상 쓰임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당연히 사용자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쓰임을 당하는 피용자를 잠깐 보시면은 먼저 유효한 고용계약이 있습니다. 고용계약을 효력 있게 체결한 거죠. 이때 고용계약은 여러분 정규직은 물론이요, 계약직까지 모두 포함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효한 고용계약 자체를 안 한 겁니다. 유효한 계약 자체를 안 했어요. 누구냐? 그냥 불법 체류자라서 고용계약 체결 안 하고 그냥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법 체류자라고 나와 있네요. 자, 어쨌든 전부 다 쓰임을 당하는 사람은 맞습니까? 맞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을 전부 다 피용자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지휘감독이 인정된다면, 쓰임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당하는 사람이 쓰임을 당하고 있다면 그땐 피용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상의 지휘감독 관계는 원칙적으로 여러분 실질적으로 감시감독하는 지휘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단계 회사의 다단계 판매원들 당연히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죠. 자, 동그라미 C를 보시면은 다른 동업자입니다. 동업을 했는데 한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의 쓰임을 받고 있다라면 그때는 동업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판단해서 피용자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지입회사도 마찬가지로 지입회사에서 연락을 해서 지입차주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지입차주의 차장의 차주 또는 그가 고용한 운전자에 대해서도 당연히 지입회사가 쓰임을 하고 있는 사용자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아니라 객관적 규범적인 지휘감독을 했을 때에도 예외적으로 피용자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명의 대여자죠. 명의를 대여해서 명의를 쓰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냥 이름만 빌려줬기 때문에 당연히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없지만 당연히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제가 어느 날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있는데 미용실 사장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자, 누군가가 자기 미용실 이름을 좀 쓰게 해달라. 그래서 체인점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장님 명의를 빌려주시는 거면 나중에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사장님이 사용자 책임을 지시게 됩니다. 알아서 결정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쓰임을 당하는 사실상의 지휘감독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관련돼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자, 문제 보십니다. 1번 사용자와 피용자 간에 고용계약이 체결됐는데요. 자, 그것이 무효입니다. 여러분 고용계약이 유효인지 체결됐는지 무효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사실상의 지휘감독 관계입니다. 이게 인정이 된다면 당연히 사용자 책임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되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1-1번 가시죠.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피용자를 자 어떤 지위면 충분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으면 되죠. 자, 맞습니다. 자, 2번 동업관계 나왔습니다.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도 자 우측에 동업자 중 1인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처리하게 합니다. 그러면 1인에게 맡겨 처리한다. 걔한테 쓰임을 주는 거죠. 따라서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그렇죠.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동업관계라고 하더라도 자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으면 사용자 책임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인정되죠. 자, 3번입니다. 지입 차량이 나왔습니다. 지입 차량이 나오면 그가 운전한 차주든 그가 고용했던 상관없이
무조건 사용자 책임을 지죠. 사용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지입회사는 자 되셨고요. 4번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해서 자기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합니다. 자, 명의 사용을 허락하면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아니더라도 사용자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지죠. 명의 대여자는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자, 5번 퇴직 이후에 피용자죠. 퇴직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겠죠. 자, 피용자에 대해서는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겠죠. 자, 5-1번입니다. 피용자가 퇴직한 뒤에 불법 행위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 퇴직한 뒤죠. 그러니까 당연히 종전의 사용자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피용자 부분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직무 관련성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직무 관련성은 실제 직무인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외형상 봤을 때 직무적인 활동으로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외형상 사무활동, 사무집행위로 인정이 되면 그때는 피용자 행위에 대해서 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무집행이 되면 되는데 여러분 사무집행이 아니라 사무집행과 밀접한 관련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집행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어떤 경우냐? 인테리어를 하러 현장을 갔어요. 그러면 인테리어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외형상 봤을 때 인테리어 활동을 하니까 직무 관련성이 있어 보이죠. 그런데 인테리어를 하다가 자, 거기에 관련돼서 옆집 사람이랑 티격태격 분쟁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그래도 꿋꿋하게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옆집 사람이 와서 뭐야 내가 하지 말라는데 왜 하면서 멱살을 잡았을 때 그때 그걸 뿌리치면서 이 사람 뭐야 하고 밀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테리어 업무를 하는 과정에 밀접한 관련 있는 행위로 폭행이 돼버렸죠. 이 경우에도 외형상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여러분 밀접한 관련 있는 행위도 폭행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도급계약을 한번 보시죠. 도급계약이라는 것은 독립되어 있는 다른 업체에게 일을 맡기는 거거든요. 따라서 도급계약은 직무 관련성이 원체 없는 것이 맞죠. 그래서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돼 있죠. 도급인, 일을 맡긴 사람은 수급인, 일을 맡은 사람이 그 일에 관해서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왜? 지휘감독 관계가 아니거든요. 원칙적으로 독립된 일을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독립되어 있는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 감리입니다. 감리라는 건 여러분 일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됐는지 이치에 맞게 일이 제대로 됐는지 감시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서류를 보고 재료를 보고 맞군, 디자인을 보고 제대로 됐군 이렇게 확인만 할 뿐이지 일을 지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리적인 감독일 때에는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도급계약의 원칙입니다. 자, 근데 왼쪽을 보세요.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해서 여러분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데 자, 일을 맡긴 사람이 큰 잘못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그 일을 하다가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겠죠. 중대한 과실 체크하시고. 자, 노무도급입니다. 일을 맡기는데 독립돼서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마치 직원처럼 부리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당연히 지휘 감독 관계에 있으니까 사용자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다른 말로 노무도급을 도급인이 특정한 행위를 지휘 감독한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기 관련돼서 저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6번입니다. 사용자 책임에서 사무집행 관련성, 여러분 자 사무집행 관련성이 나왔죠?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외형상으로 판단해 주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1번입니다. 외형상으로 봤을 때 자, 사무집행 행위로 보일 경우라면 그때는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서 무조건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본다. 맞네요. 기존에 있는 6번은 풀어서 6-1번으로 쓴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직무 관련성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용자 입장에서 판단하느냐? 이런 외형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X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폭행을 했습니다. 자, 인테리어 일을 하다가 옆집 사람하고 분쟁이 생겨 밀쳤습니다. 사무집행 관련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예, 있죠. 8번입니다.
도급인이 수급인의 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이른바 노무도급. 무슨 단어가 보이십니까? 노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그럼 지휘 감독 관계니까 사용자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자, 9번입니다. 도급인이 수급인의 행위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를 여러분 지휘라는 단어 보이시죠? 무슨 관계입니까? 지시하고 감시하고 말 그대로 쓰임을 당하는 관계죠. 따라서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이 져야 되겠습니다. 없다. 틀렸네요. 10번입니다. 도급인이 수급인 공사에 대해서 감리만을 합니다. 감리. 여러분 감리라는 게 뭡니까? 감시하고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이치에 맞게 일이 되는지 확인만 하는 작업이죠. 자, 이럴 때 지나지 않을 때에는 사용자 책임이 인정이 되겠습니까? 인정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 외형상 직무관련성을 갖췄지만 그 다음으로 이제 또 갖춰야 될 게 뭐냐면 피용자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 요건을 갖춰야 되죠. 피용자의 행위 자체가 불법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갖춰야 되죠? 고, 위, 손 이렇게 갖춰야 되죠. 자, 그럼 이 행위에 대해서 과연 사용자가 면책이 되느냐? 여러분 사용자가 선임감독의 주의를 다했어요. 그럼 당연히 면책을 시켜줘야 되겠죠. 하지만 선임감독의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면 그때는 면책시켜줄 수가 없겠네요. 자, 그럼 여기 관련돼서 우리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시죠.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용자의 행위가 여러분 무슨 요건을 충족해야 되죠? 불법행위 고의손해 요건을 충족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12번이죠.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여러분 선임감독,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그러면 여러분 이때에는 당연히 면책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면책되죠. 그래서 면책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다음은 효과입니다. 효과 부분은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죠. 자, 먼저 여러분 사용자하고 감독자가 있죠. 자, 사용자 감독자 여기 부분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그 밑에 좀 보시죠. 타인을 사용해서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입니다. 종사하게 한 자.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 사용자. 말 그대로 파견사업주죠.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고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업무를 종사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일을 진행시키면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직접 사용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데 파견을 보내서 돈을 벌어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먼저 타인을 사용해서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 사용자나 파견 사업주는 그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해서 제3자에 관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업무로 파견을 보내버리는 거죠. 그러면 파견을 받은 사람 쪽에서는 사용자의 가름에서 사무를 감독하는 자라고 하고 감독자, 사용사업주라고 하죠. 이 사람도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KT나 SK 이런 데서 전화통신 교환원을 직접 안 뽑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교환원들을 뽑아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파견을 보내는 거죠. SK나 KT 이런 데다가. 그러면 뽑은 회사가 사용자 파견 사업주가 되고 그 사용자의 가름에서 사무를 감독하는 자가 SK나 KT가 되는 거죠. 자, 둘 다 모두 사용자 책임을 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용자는 책임을 안 지느냐? 여러분, 피용자도 당연히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요. 사용자, 감독자도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이죠. 둘의 관계는 여러분 부진적 연대입니다. 부진적 연대고, 그러면 이 부진적 연대에서 사용자나 감독자가 배상을 하면 그때에는 너 때문에 불필요한 손해가 생겼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구상권의 금액이 너무 세다고 생각되면 여러분 한도 내,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로 줄여서 그때 그 금액에 한해서만 구상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판례 한번 보시죠. 자, 피용자가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라 제3자도 끌어들여서 잘못 책임을 공동 불법행위가 생긴 경우죠. 어떤 경우냐? 자, 피용자가 누구냐면 택시 운전기사고요. 제3자는 누구냐면 다른 자가용 운전자입니다. 둘이서
충돌한 거죠. 그러면 피용자하고 자가용 운동자의 충돌로 인해서 택시에 계셨던 승객이 다칩니다. 그러면 피용자와 자가용 운전자의 공동 불법행위가 되는 거죠. 그때 누구도 들어옵니까? 피용자의 사용자가 사용자 책임을 지죠. 따라서 피용자, 제3자, 사용자 모두 연결해서 부진정 연대 책임 지겠습니다. 그래서 부진정 연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자 그때 사용자가 배상을 합니다. 사용자가 전액을 다 배상을 하면 자기 피용자에게 위에 봤듯이 구상권 행사할 수도 있겠지만 또 누구에게도 가능하겠습니까? 제3자에게도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죠. 내가 네 것까지 다 갚았다. 그리고 그때에는 제3자의 부담 부분에 국한돼서 하겠죠. 자, 그 다음에 피용자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자 피해자들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과실상계를 하죠. 과실상계를 해서 법원이 참작하면 되겠습니다. 금액을 정할 때. 자, 그럼 이쪽과 관련돼서 저희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공인노무사 갑에게, 여러분 노무사 갑입니다. 그때 고용된 을입니다. 아이고, 고용된 을은 피용자입니다. 자, 이때 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병에게 중상을 입힙니다. 그러면 이때 갑이 책임을 지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책임을 지는데 사용자로서 자, 병에 직계 비속이 입은 정신적 손해. 자,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이게 뭡니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죠. 정신적 손해, 위자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갑은 배상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없느냐? 여러분 부담해야 되겠죠. X. 자, 그 다음에 14번 파견 근로자의 파견 업무에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파견 사업주입니다. 여러분 자 파견 사업주 자 얘도 당연히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그쵸?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는 거죠. 부담 맞습니다. 자 15번 공인노무사 갑에게 고용된 을입니다. 아 이거 똑같죠? 고용된 을입니다. 자 서류를 노동위원회에게 제출하러 가던 중 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병에게 중상을 입힙니다. 갑이 병에게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므로 자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못 묻습니까? 피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못 묻습니까? 당연히 묻고 사용자와 피용자의 책임은 부진정 연대 채무죠. 그래서 없다. 틀렸네요. 자 다음으로 16번입니다. 사용자 책임이 인정이 되면 자 사용자와 피용자는 무슨 관계? 부진정 연대 책임 맞네요. 자 17번이죠. 또 똑같이 갑에게 고용된 을입니다. 자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병에게 중상을 입혔죠. 갑이 병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여러분 갑이 배상을 합니다. 사업주가 사용자가 배상을 했죠. 그때 여러분 을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가 없습니까? 구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없다. 틀렸네요. 자 18번입니다. 자 사용자 책임을 지는 자가 피용자에게 행하는 구상권. 자 그때는 여러분 신의칙상 너무 과하다 싶으면 줄여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 그동안 네가 열심히 한 게 있으니까 요거는 구상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가 있습니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18-1번이죠. 자, 사용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졌을 때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렇죠?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행사할 수도 있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한번 가보시죠. 피용자와 공동 불법행위를 한 제3자입니다. 자, 피용자도 있고 제3자도 있죠.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자, 사용자도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되겠죠. 부진정 연대 책임이 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전부를 배상했을 때 자, 당연히 전부를 배상했으면 이제 제3자에게 배상액 전부에 대한 구상입니까? 제3자의 부담 부분입니까? 부담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가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19-1번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갑에게 고용된 을이 자,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자, 거기 보니까 을이 누구랑 교통사고를 일으켰죠? 제3자 정과 을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갑이 여러분 변형을 합니다. 책임 비율 이상을 배상했을 때 정의 부담 부분 범위 내에서 초과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정에게 행사. 맞네요. 자, 그 다음에 20번이죠. 사용자 책임의 경우에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실을 상계해야 되겠죠. 과실 상계할 수 있습니다. 맞네요. 갑에게 고용된 을이 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병에게 중상을 입혔죠. 피해자인 병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를 참작합니까? 참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작해야 되겠죠. 참작하지 않을 수 있다? 않을 수가 아니라 참작해야 되겠습니다. X.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사용자의 불법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피용자가 아니라든지 외형상 직무 관련성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되겠죠. 그리고 또 사용자가 지휘 감독을 잘해서 면책이 되는 경우도 사용자 감독자가 책임을 안 지겠죠. 자, 그때 피용자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니까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자, 그리고 피용자의 직무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 그때에는 사용자 책임을 묻지 못하죠. 자, 그러면 여기 관련돼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21번입니다.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을 때 그때는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자, 21-1입니다.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해서 우리 사용자 책임에 대해서 다 살펴보셨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열심히 복습하시고요. 화이팅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